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장 다수 토큰 사실상 증권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그 전에 청문회 때에서도 대충 짐작 잡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알트코인의 위협적인 내용이냐? 그럴 수는 없겠죠. 물론 알트코인들이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나 이런 쪽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없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규제에 대한 강도가 약간 높아지는 수순이 성장통이라고 바라봐 봐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 SEC 위원장은 기술 부분에 대한 진보에서는 그렇게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고 기존 청문회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악재적인 소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부분 기자분들은 약간의 악재일 가능성을 높게 좀 그렇게 또 잡으면서 약간 트래픽을 과장한 그런 형태로 좀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 모회사 1분기에 8,130만 달러 규모의 GBTC를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바네크 미국의 SEC 이더리움 ETF 상품 승인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실제 해당의 자산의 시총 총액 자체도 매우 커졌기 때문에 아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있는 ETF 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연기가 될 것 같고 연말에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는 각 운용사가 제시했던 ETF에 대한 그런 운영 설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대장격이고 이 알트코인의 대장에 있는 이더리움이 어떤 선례를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알트코인들 또한 ETF에 가까운 형태로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역할 나름대로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LO가 미국의 SEC 암호화폐 규제 관련 소통에 환영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앞에 있었던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보게 되면은 약간 저 내용적인 측면은 건강한 규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베이스 벌써 상장을 시켜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SEC 쪽이지 않습니까? 이미 승인을 거치고 상장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차피 코인베이스 자체에서에 대한 암호자산에 대한 평가 부분도 회계적으로 이미 자산으로 다 등록이 되어져 있고 그 회계에 있는 국제 회계 쪽도 어차피 암호에 있는 이 자산을 어떤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형태로 세금과 이런 정산을 할 것인지 회계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미 그런 내용도 다 18년도 19년도 때 다 이야기가 나왔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냐?
18년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분탕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생태계는 유지가 안 돼서 없어질 것이다. 대부분 유저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고, 이게 코인베이스의 그럼 이 허가권은 뭐 SEC가 바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즉 의미적인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건강한 시장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고요. 그리고 SEC 위원장도 기존의 지금 암호화폐에 따른 암호화 자산에 따른 해당의 유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의 손실의 규모 부분을 본인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즉 윤성수 씨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그런 감투적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멍청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 다시 국민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마감 기간이 잘 안 보이신다라고 해서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개 돼지가 되어 가고 싶다라고 하면 20만 명, 예, 20만 명 그대로 채우지 않고 예, 이렇게 그냥 지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CLO 입장에서도 예, 법률 책임자 입장에서도 이 시장 자체에 있어서 이 앞으로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SNL 촬영 인증샷에도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 도지가 있죠.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때로 해석을 해봤던 부분인데요. 도제에 대한 설계를 어느 정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로 인해서 미국인의 대부분 도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우리한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로빈후드 쪽이나 코인베이스 쪽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요. 상당량에 대한 금액이 대거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만큼은 미국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도쿄 도의회 의원이 암호화폐 도쿄를 런던, 홍콩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암호화폐 수요하는 것은 런던과 홍콩 등 금융 허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는 암호화폐 수용과 같은 급진적 조치가 없는 한 도쿄는 런던이나 마카오, 홍콩 등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 다만 규제 당국이 취하고 있는 암호화폐 강도 높은 과세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관계자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ECIP 1098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일정 세금을 채굴자들에게 걷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비를 충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채굴자들이 너희 출구는 어차피 엑시트는 이쪽밖에 없으니까 이런 약간의 갑질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채굴자가 이것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채굴자 자체에서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가격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 기술 개발비를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그리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우리도 채굴에 대한 손실률을 감안해 낼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가격이 추세 기반형으로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지가 한 달간 12만 비트코인이 축적이 됐다. 떨어질 때 축적되는 양 아주 재밌죠. 그리고 시티뱅크가 비트코인 스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서 돼지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코인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국내에서 떠먹여주는 자료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을 높게 봐야 되죠. 뭐 한국이 금융의 허브도 아니잖아요. 기초통화도 아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쉬운 소리 매우 많이 해야 되는 나라예요. 수출로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수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쪽의 시장에 있어서 김프가 높아지거나 또는 코인 시장 위주로 가는 그런 생태 기반형으로 갔었을 때 문제점은 해당에 있는 주식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 국가가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별로 좋지 않는 거죠. 아직 코인은 성장 과정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기초통화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눈치 그리고 선진국의 쪽에서 하는 눈치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먼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리스크가 왜 크냐?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명을 주기에는 이 한국이라는 이 금융에 대한 그런 사이즈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점과 그런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측면에 대한 장치를 자극을 시켜서 굳이 해요. 국내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도 제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거를 먼저 선도하고 싶지 않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숨은 의미도 저는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티뱅크는 고객들을 안전하게 비트코인 등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약 부분을 보게 되면 아직도 누구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되는데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없다. 차선으로 접근하는 딜러는 물론 고객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도 미성숙하고 먹을 게 많은 이 판에 하루빨리 제대로 된 빨대를 꼽을 예정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티은행이 먼저 할 것이다. 라는 의미적 해석을 해주었던 내용이 보여진 게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사상 첫 비트코인 파생 상품을 거래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충족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골드만은 3월 1일 그동안 먼지만 쌓여있던 거래 데스크를 재출범하기로 했다면서 기관 고객들의 수요 증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땡큐 매출 껑충 뛴 해외 기업들이라고 해서요. 보게 되면 페이팔, 테슬라, 스퀘어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온라인 지급 결제 회사 페이팔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 1분기 매출 60억 3천만 달러를 견인을 했으며 YOY 대비 31% 늘어난 수준이고 1분기 순이익도 11억 달러 정도 해서 13배 수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업비트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댄 슐먼 페이팔 CEO가 이쪽에 너무나
쉽게 매출도 늘리고 이익도 늘렸기 때문에 그 다음 하반기에도 무언가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도 1분기 실적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1분기 매출은 50억 6천만 달러로 266%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진짜 드라마틱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순이익도 3,900만 달러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는 잭도시가 그만큼 또 트위터 쪽에서도 또 무언가에 대한 액션을 하반기에도 또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분기 매출이 이 정도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 매출, 3분기 매출, 4분기 매출도 중요하겠죠. 그래야 주주들이 생각했던 방향성 그리고 주주들이 원했던 가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적 관점으로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익을 좀 냈다라는 것입니다. 1200억 원, 1300억 원 정도 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다 판 게 아니죠. 네, 적절하게 CFO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하게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두 가지 부분을 다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테슬라에 대한 맹신자가 해당해 있는 주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주주들에 있었을 때 또 대주주는 제외하고 소액 주주들이 대거 많이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엄청난 수익권을 머스크로 통해서 많이 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주주들이 대부분 코인 쪽으로 같이 넘어왔죠. 지금 머스크가 저런 트위터 행동을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으로 이쪽에 팬덤층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쪽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쪽에 대한 또 리스크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먼저 다져놔야 여기에 또 이쪽도 같이 또 쌍생을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가지를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아직은 차로 인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금융 수익적 관점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적 관계로 인해서 주주에 있어서 있는 이 주주를 가장한 팬덤층이 코인 쪽과 또 속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트랙을 갖고 있는 팬덤층들이 있다 보니까 둘 다 달래기 위해서 좀 이런 선택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약간 실적이 안 나오기에는 주식 가격이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조금은 잘 나올 수 있을 만큼 회계적으로 좀 약간 손댔던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있는 투자 중에 왜 코인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서 이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T 2018년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아마 잘 안 봤을 것이고 그냥 개별 코인 해석하고 그런 내용 좀 다뤄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본인 삶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 투자와 연결적 관계가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미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MMT 경제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소위 MMT라고 불리는 현대화폐 이론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중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미국과 일본은 MMT로 갔습니다. 이미
이미 본원 통화 M1, M2 부분의 상승률 추이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MMT는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라고 이제 진보 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정치적 성향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MMT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옹호론자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단적을 짓는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사소한 문제를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마음껏 소비할 수 있다. 실로 교모한 감언이설이 아닐 수가 없다. 그들은 자원과 생산물에 집중하지 않고 부채와 달러에 집착을 한다. 하지만 부채와 달러는 자원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용이하게 이전시키는 위한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부채와 달러를 이리저리 뒤섞어 받쳐 바뀌는 건 자원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 주체일 뿐이다. 아무것도 새로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네, MMT는 인플레를 초래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의미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을 새롭게 창조해내어 정부의 손에 쥐어준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돈을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에 쓰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조건을 같을 때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 통화량이 더 크게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MMT의 추종자들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증가가 화폐 발행이 야기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연평균 2% 속도를 성장을 한다. 이거는 미국에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타 조건이 같을 때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통화량이 적어도 이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패했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나머지 국가들도 뭐 6%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건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또 MMT 지지자들은 달러화가 해외에서 대거 축적되기 때문에, 즉 달러화가 기초통화가 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달러화가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변하는 사실은 단지 통화량이 팽창이 가져올 그 고통이 한 국가에 몰리지 않고 전 세계에 퍼진다라는 점이다. 요컨대 정부가 돈을 열심히 찍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물며 미국이 달러화가 앞으로 계속 기초통화 될 것이라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때 영국이 파운드화에 기초통화하였으나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점점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달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MMT 부분이 상당히 약간은 걱정스럽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MMT는 정부만 배불린다. MMT의 추종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면 된다라는 호기롭게 이야기를 한다. 지금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는 왼손으로 돈을 찍어내 원하는 소비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돈을 걷어들이면서 인플레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들로 대체되는 것뿐이다. MMT 세상에는 인플레이션도 국내 총생산의 증가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극적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동차와 주택 비중은 줄고 탱크와 국경 장벽이 비중이 늘 따릅니다. 이 같은 지적에 그들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민간 부분이 그러하듯 정부도 역시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자동차의 비중을 줄고 탱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불쾌한다면 그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나.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사람들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민간 부분의 손실과 수익으로 가시화되는 피드백이 기업으로 하여금 오류를 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공공 부분의 동기는 그저 제약 없이 소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오류가 시정되기 매우 어렵다.
이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뭔 말이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 세율을 올린다.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해서 우리가 잘 방어를 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걸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 나눠서 보겠습니다. 국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새 부동산 세금은 왜 많이 올렸죠? 돈 많이 뿌렸죠? 네. 그리고 주식에 2023년도 때 왜 양도세 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까? 네, 세금 많이 뿌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미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 개인적 관점으로는 자, 세율을 올려. 세율을 얼마만큼 올릴 건데? 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연말정산에서 맨날 짜증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쵸? 소득 세율 때문에. 그러면 세율이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이 말의 의미는 세율 구간이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에 있는 이 체력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체력이라는 게 노인이라는 기준을 주었던 시점이 몇 세입니까? 네, 60세에서 65세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라는 그런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는 똑같은 업종에 일을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그렇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지 않죠. 네. 그래서 연봉이 반토막 나게 됩니다. 그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율 구간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율이 높아진대요. 근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에 있는 부분도 같이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죽어나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 MMT를 국가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산시장 쪽으로 더욱더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만들어놨던 영상이 왜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후자금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으로 코인 쪽으로 관심을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인데, 수익을 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활에 있는 그런 세금률 자체가, 세율 구간 자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보 하나로 인해서 본인이 실업자가 됐다라고 해도 건보는 뒤질 때까지 내야 돼요. 이건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이 건보로 인해서 책정되는 세금이 60여 조기 넘습니다. 네,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은 여기에 연동이 돼서 움직여져요. 네, 나머지 세금 책정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런 MMT가 더욱더 가속화되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더 많이 높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측면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기존의 투잡, 쓰리잡으로 해서 그거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와닿지 않겠죠. 왜?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대한 패턴을 보게 되면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뭘 했습니까? 일본의 MMT로 인해서 개소세를 10% 정도 올렸잖아요. 네? 저는 팩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렸어. 그럼 내 돈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뿌려졌다고 해도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 사회가, 국제사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금융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됐나요? 예? 국정 운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죽어 나갈 거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는 더욱더 위험 투자 부분에 내몰리는 형태와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늙기 때문에 소득의 절정 시기, 전성기 시기를 지나게 되면 나머지 이런 수익권은 다 금융소득으로 인한 수익으로 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전 세계의 선진국 쪽이 2040년도나 2060년도가 되면 거의 다 노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들 자산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안 온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는 저도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MMT 전략으로 가게 되면 이 MMT 전략이 일반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에 대해서 돈이 뿌려지는 액수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무엇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투자 부분은 이제는 고위험 투자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 시드를 내가 청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어떻게 보면 40년 부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40년 동안 내가 근로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장이 되어져 있냐? 그건 아니죠. 네,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각 국가마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한국처럼 이렇게 인구가 너무 많이 줄게 되면 지방 쪽은 유지비가 안 되니까 공무원을 분명히 정리 수순을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은퇴 부분을 충분히 조정하고 성과제를 돌리면서 평가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한 다음에 많이 쳐낼 겁니다. 분명히 쳐낼 거예요. 왜냐? 문연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 길게 본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세상에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수익권도 없거니와 꾸준하게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거에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준비를 해놨던 게 실상으로 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뿌리만큼 세금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거래세 선진국 제치국 1위 그리고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양도소득세 3위 높죠. 그리고 증여세도 거의 1위에 가까운 정도 상속세와 증여세 포함해서 1위에 가까운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가적 관점은 국민을 고려하지 않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네. 국가가 어느 정도 항상 국민한테 희생만 요구할 뿐입니다. 네. 제가 너무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개인적 관점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그만큼 젊었을 때 CD를 빨리 모아서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이 종잣돈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40세, 그러니까 20년, 10에서 15년 사이에 45세나 50세 되기 전에
큰 시드로 불려야 되는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정 가져가야 됩니다. 안정권으로 가기에는 인플레를 방어하는 정도 수준은 되겠지만 목돈은 못 만듭니다. 참고로. 그러면 당연히 일정의 고위험 부분에 지분을 조금은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로 좀 해야 나중에 내가 은퇴에 가까워질 때쯤 내가 주 수입원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텐데 그런 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론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고위험을 하게 되면 고위험 투자를 하게 되면 완전 내 돈이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고위험 투자에 지분의 100%를 투자하라는 전략을 제가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 이상 지분의 몇 퍼센트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뒤지게 죽도록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정보만 배불린다. 어떻게 세율만 촉촉 올려서 촉촉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기초산업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한국인데 제조 부분에 있어서 특화시켜서 갈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일자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 배경은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약간의 좀 학업에 대해서에 대한 스킬업도 어느 정도 대다수 그런 쪽으로 좀 교육적인 시스템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지원에 대한 지원금 부분도 좀 많이 나가야 되고 그 시간도 꽤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조 부분을 일정 좀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실정인 거죠.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지 이 세율 부분, 즉 이 세율 구간과 이 세율 부분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본인만의 특화된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렸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